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심스럽기 그지없네요. 저희 부모님은 참 금슬이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7살 어렸거든요. 제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항상 존댓말을 하시면서 귀하게 대하셨어요. 사실 그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살짝 가부장적이신 분들이 무척이나 많았었던 나이대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시고 뭐 그러셨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랑꾼 같은 딱 로맨틱한 분이셨습니다.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나 뭔가 두 분 사이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항상 꽃을 한 다발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의 인고 부부셨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참 어렵게 가지셨습니다. 두 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다 건강하셨는데 자연 임신이 그렇게 되질 않았다 하셨어요. 어머니가 시험관도 하시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를 보듬으며 아이 없이 둘이서 살자고 많이 다독여 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반쯤 포기했을 때 제가 기적처럼 생겨버린 것이죠.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그래서 저를 참 귀하게 길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상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 행복은 아버지의 부재가 시작되면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억이 없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바래진 추억처럼 아버지의 기억은 드문드문 나지만 딱 하나의 기억은 매우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망가지셨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급작스럽게 잃은 이후 생전 먹지도 않던 술에 입을 대기 시작했고 피우지 않으셨던 담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기일이나 생일 또는 기념일 등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던 날이 오면 저희 집은 매번 초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셨죠. 하루는 미친 사람처럼 깔깔 웃다가도 하루는 악을 쓰면서 우셨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망가져 가셨습니다. 하시던 일도 때려치시고 방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사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와서 붙잡고 얘기를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그러셨었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죠. 워낙 사이가 좋은 부부였으니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어머니는 어린아이였던 저보다 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 되셨는데 그건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저도 점점 집에 오시지 않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점차 받아들이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매일 웃음이 넘치던 가족의 생일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누군가의 울부짖는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놓다시피 한 어머니 때문에 조부모님들이 번갈아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용돈을 받지도 않았었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매년 어머니 생신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밥을 차려주었고 꽃다발을 사온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쁜 들꽃들을 다 꺾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노끈으로 대충 질끈 묶은 제 꽃다발을 보며 뿌듯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생일상 준비를 했죠. 하지만 10살짜리 꼬맹이가 무슨 음식을 하겠습니까? 매일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 뭉근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물에 쌀을 넣고 계속 젓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였죠. 하지만 위태롭던 저는 다 끓인 죽을 옮기기 위해 냄비를 잡고 옮기는 순간 너무 무거워서 그만 냄비를 놓치게 되었고 커다란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술에 취해 곤히 주무셨던 어머니는 제 울음소리에 놀라 잠을 깨시고는
그 길로 저를 업고 병원을 가셨죠. 다행히 다른 곳을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도 저도 둘 다 놀랬어요. 다행히 가릴 수 있는 발등에 엎어서 그런지 아직 흉은 남아있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울다 지쳐 잠든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셨고 식탁 위에 삐뚤빼뚤 적힌 손편지와 들꽃으로 만든 조잡한 꽃다발을 보며 정신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실제로 그 이후 많이 강해지셨고 변하셨습니다. 그만뒀던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목숨값이라며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던 보험금을 사용해 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여렸고 소녀 같으신 어머니는 과부의 신분으로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독해지기로 하셨어요. 힘들고 지쳐도 제 잠든 얼굴을 보며 버티고 또 버텼다 하시더라고요. 여자 몸 하나로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억척스러운 아주머니를 자처하며 저를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일을 하시며 저를 길러내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셨고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손맛이 좋았어요. 음식을 무척이나 잘 만드셨거든요. 동네에 반찬 가게를 오픈한 것은 어머니의 도전이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반찬 가게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바로 김치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김장을 기깔나게 담그시거든요. 만약 10가지의 반찬을 팔아도 수익이 김치 하나를 못 이길 정도였으니 말을 다 했죠. 어머니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다른 반찬들은 포기하시고 김치만 여러 종류로 팔기 시작하셨고 그것 또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셨죠. 어머니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번 돈으로 땅을 샀고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꽤나 유명한 김치 브랜드 중 한 곳이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온 정성을 쏟아가시면서 기르셨죠. 그렇게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는 학교도 갔고 학비도 냈고 남부럽지 않을 풍족함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롭게 보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신다고 정말 헌신적으로 절 키우셨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졸업했죠.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시던 김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길 원하셨고 저도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나이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부쩍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집, 회사 아니면 아무데도 잘 가시지 않던 분이셨는데 행선지를 말하지 않으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얼머부리셨고 잘 만나지도 않던 친구를 만난다, 동창회가 생겼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가끔은 외박도 하시곤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루는 나를 잡고 어머니를 채근해서 왜 이러시는 것이냐고 캐물어보니 어머니가 그제서야 실토하셨죠. 어머니는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어머니께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아버지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버럭 화를 냈었거든요. 그렇게 덜컥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가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홀짝이며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너 진짜 이기적인 새끼처럼 군다. 너희 어머니 20년 가까이 남편 없이 아들내미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렇다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랬냐? 너한테 소홀하기랬냐? 지금 네 나이가 사춘기 소년이냐?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는 거야. 그럼 뭐 평생 어머님이 독수공방하면서 살기라도 바라는 거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열녀문이라도 세워라 이거야? 너 진짜 어머님한테 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임마. 가서 빨리 사과드려. 네가 못 받아들이는 거랑 별개의 문제야. 그건 어머님 인생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과드려. 알겠냐?
친구는 제 말을 묵묵히 듣다가 제게 짜증을 내며 조언을 했는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친구의 말은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고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한 사람을 만나시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 만남을 정말 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저씨와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저씨에게도 저처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2살인가 어렸어요. 아저씨는 중후한 신사보다는 뭐랄까 양아치 같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흘끗 쳐다봐도 저희 어머니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어요. 한정식 코스 요리를 먹는데 부녀들 다 나이가 몇인데 개걸스럽게 먹질 않나. 입안에 음식물을 다 보여주면서 씹어대질 않나. 비위가 너무 상했어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란 사람은 참 무식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저씨의 언행 자체가 경박스러웠죠. 그러니 아저씨네 딸은 뭐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 쥐를 잡아먹은 것처럼 립스틱을 짙게 칠하고 아줌마 거리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의 행복에 제가 일조는 했을지 몰라도 전부를 정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고 불편한 자리인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심지어 한정식 집을 저희 어머니가 계산을 했는데 그 집 아저씨나 그 딸년이나 어머니가 돈 쓰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를 빙자한 상결례 같았던 자리는 끝이 났고 그때 만남을 가지신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대놓고 만나셨죠. 그리고 살림을 합치는 것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많으니 찬찬히 하라는 제 말에 어머니는 망설이는 기색을 종종 보이셨지만 제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은 폐암에 걸리신 이후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으신 이후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살아가셨고 정신을 차리신 뒤에 술은 끊으셨지만 담배는 절대 끊지 못하셨었거든요.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이미 어머니가 발견했을 때엔 암의 전이가 진행될 만큼 진행된 이후였고 시한부 인생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게 고백을 하셨죠. 믿기지 않는 사실에 대꾸를 하지 못하는 제 손을 부여잡고 남은 생은 본인을 위해 보내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걸 당연히 저는 반대할 수 없었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 부녀가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는데도 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엄청 길지 않아서 그런지 차마 반대를 못하겠더군요. 어머니는 하시던 사업도 대개 정리를 해서 제게 대부분의 것을 일임하시기 시작했고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아저씨가 결혼식을 하자고 원하시더군요. 물론 저희 어머니의 돈으로 말이죠. 자기 몸뚱아리, 딸년 몸뚱아리 2개만 쏠랑 들고 와서 말이에요. 간병비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그게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결혼식도 호텔 결혼식에 한 번 입고 치울 턱시도는 수백만 원으로 웃돌았죠. 식대도 어마무시했고 저는 그 딸이란 작자가 하는 짓도 기가 찼어요. 자기 아버지랑 결혼하니 명품백을 혼수로 해달라며 기가 차는 요구를 하는데도 어머니는 그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네 말이 맞다며 이것저것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셨죠. 그렇게 2분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들어간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은 우스워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 당일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뭘 먹고 탈이 난 것인지 화장실 칸에 들어가 큰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야, 그놈 지갑 하나 제대로 골라 잡았더라. 그 김치 사장이래 글쎄.
그러니까 말이야. 부럽다, 부러워. 맨날 돈 하더니 진짜 돈줄 제대로 골라 잡아서 세장갈 되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맨날 술집에서 포주 노릇이나 하면서 푼돈 번다고 투덜대더니 아까 나한테 자랑하는 거 들었냐? 이제 거기 재산 다 자기 것이라고 한턱 쏜다고 하더라. 저는 벌어지는 입을 다물기 위해 노력했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제 입을 막았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리게 될 아저씨의 이야기였죠. 아니나 다를까 제 짐작이 맞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결혼식 당일에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를 슬프게 할 순 없으니까요. 결국 엎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참고 어머니의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아저씨는 어머니를 들들 볶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어머니와 식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 새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선을 넘으며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 아저씨의 딸 또한 제게 여동생인 척을 하며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해서 버신 돈을 정말 물 쓰듯 펑펑 쓰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 두 사람이 남편 노릇과 딸 노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뒤에서는 어떤 호박씨를 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 앞에선 두 사람은 천사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행복하다 여기셨고요. 그래서 간병비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지출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깟 돈을 좀 쓰면서 저희 어머니께 잘해줄 수 있으면 간병비로 아깝지 않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불편한 진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1년 반을 더 사시고 자는 잠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혈색이 좋아지는 어머니를 보며 기적을 기대했지만 의사가 예상한 시간을 넘기자 급격하게 시름시름 앓으셨죠. 그렇게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형제도 없는데 어머니까지 없단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눈에서 눈물만 뚝뚝 흘렀죠. 그런데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아저씨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저씨의 딸은 구석에 드러누워 코를 골면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불청객들이 찾아와 난동을 피우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 장례식에 받은 조의금을 자기네들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불청객들에게 달려들며 뭐하는 짓거리냐고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그 사람들은 아저씨가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아저씨 아내의 조의금이라도 가져가는 거라며 아주 뻔뻔하게 짓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죠.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문제 같다며 한 발을 슬며시 빼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저희 어머니랑 사실혼 관계지 혼인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조의금을 가져간다고요? 절도죄로 감옥에 쳐들어가고 싶어 환장했어? 그리고 경찰관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에 누구보다 놀란 건 그 아저씨였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의 결혼식에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결혼식이 끝난 이후 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난 것이 아직은 불편하지만 오로지 어머니의 행복,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제 부탁에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고 혼인신고를 한 척 정도는 한다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몰래 돈을 주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했고 그것을 아저씨께 내밀었어요. 사실 아저씨나 그 딸이나 크게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조작되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듯 했죠. 그래서 혼인관계라 철석같이 믿었나 보더라고요. 제 말에 아저씨와 그 딸은 서류를 봤었다고 발악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을 뿐
어머니 재산과 나의 재산을 노리면 고소도 불사하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아저씨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돈으로 말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엔 어머니가 버신 돈을 어머니가 쓰시는 거니 말리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게 잘 좀 알아보지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혼인신고 직접 하시는 거 보셨어요? 어머니가 내민 서류 한 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두 분 혼인신고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재산 분할도 두 분 살림 합친 지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아 뭐 없다고 봐야 되시겠죠. 어머니 돈을 쓰시기만 하셨지 재산을 벌진 않으셨잖아요. 재산 분할 고소하실 거면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쪽들이 쓴 돈을 제가 증거로 제출하면 기각될 테니까요. 감히 우리 어머니 가시는 길마저 있던 개 같은 상황을 만들어?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니까 당장 꺼져.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던데 옆에 서 있던 경찰에게 가로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불청객들과 거지들을 쫓아냈고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병원 가드들에게 부탁을 해서 부녀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서 평화로웠죠. 그 이후에는 제게 찾아와 빌기도 했고 뉘우치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아저씨는 사채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팔자가 되었고 그 딸이란 작자는 결국 결혼이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손으로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그리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겠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한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어머니의 돈과 카드를 펑펑 쓰면서 사치스럽게 산 것만으로도 저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기만 했을 텐데 참 괘씸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뭐 손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써제낀 돈만 합쳐도 사채를 쓴 원금은 훌쩍 넘을 건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남의 것을 탐내려고 했던 두 부녀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오늘따라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보고 싶은 날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